일요일 아침 나는 9시에 일어나 수염을 깎고 빨래를 하여 옥상에 놀았다. 맑게 개인 상쾌한 날씨였다. 가을의 첫 냄새가 났다. 고추 잠자리 떼들이 안뜰을 빙글빙글 돌며 날아다니고 근처의 꼬마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그걸 쫓아다녔다. 바람도 없어 일장기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반듯하게 다름질을 한 셔츠를 입고 기숙사를 나와 전철역까지 걸었다. 일요일의 학생가는 쥐죽은 듯 휑하니 사람의 그림자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가게문은 닫혀 있었다. 거리를 맴도는 갖가지 소음들이 여느 때보다 한층 명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목재에 힐이 붙은 사보를 신은 여자가 따각따각하는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도로를 가로지르고 전철의 차고 옆에서는 4~5명의 아이들이 빈 깡통을 들어놓고 그걸 겨냥해가며 돌을 던지고 있었다. 꽃가게가 한 집 열려서 나는 그곳에서 수선화를 몇 송이 샀다. 가을에 수선화를 산다는 것은 좀 안 어울리는 일이지만 나는 옛날부터 수선화를 좋아하는 것이다. 일요일 아침 전철에는 할머니가 셋인 일행밖에 타고 있지 않았다. 내가 올라타자 할머니들은 나와 내 손에 들린 수선화를 번갈아가며 보았다. 한 할머니가 내 얼굴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나도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 바로 창밖을 스치고 지나가는 낡은 가옥들을 바라보았다. 전차는 집집의 처마 끝을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었다. 어떤 집의 베란다에는 토마토를 심은 화분이 10개나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는 커다란 검정 고양이가 햇볕을 쬐이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마당에서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어디에선가 이시다 아유미의 노래가 들려왔다. 카레 냄새마저 풍겼다. 전차는 그런 친근감 있는 뒷동네를 누비듯 철커덩철커덩 하며 달리고 있었다. 도중에 역에서 몇 명인가 손님이 탔지만 새 할머니는 실증도 내지 않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우스카역 가까이에서 나는 전철에서 내려 그다지 볼품없는 큰 길을 그녀가 약도에 그려준 대로 걸었다. 길가에 들어서 있는 상점은 어느 가게고 할 것 없이 그리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가게나 건물은 피폐했고 안은 어두컴컴해 보였다. 간판에 쓰인 글자가 벗겨져 가고 있는 곳도 있었다. 건물의 낡기와 스타일로 보아 이 근방은 전쟁 때 폭격을 받지 않았음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 지은 집도 있었고 어느 집이고 중축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그런 집들은 아예 오래되어 낡은 집보다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의 과잉과 공기오염과 소음과 높은 집세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외로 이사를 해버리고 뒤에 남은 것은 싸구려 아파트이거나 사택이거나 이사하기 어려운 상점이거나 혹은 옛날부터 완고하게 토지에 매달려서 살아온 사람들 뿐이라는 분위기의 동네였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탓에 마치 모든 것이 안개에 낀 듯 희뿌옇게 오염되어 있었다. 그런 길을 10분쯤 걸어 주유소의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자 자그마한 상점가가 있고 그 중간쯤에 고바야시 서점이라는 간판이 내보였다. 틀림없이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미도리로부터 들은 얘기로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작은 것도 아니었다. 아주 평범한 동네에 있는 아주 평범한 책방이었다. 내가 어렸을 적 벌메이를 손꼽아 기다리다 소년 잡지를 사러 달려가곤 하던 책방과 다름없는 그런 서점이었다. 고바야시 서점 앞에 서 있으려니 나는 왠지 모르게 옛 시절이 그리워졌다. 어느 동네이고 이런 책방이 있는 것이다. 가게 문엔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고 셔터에는 주간 문춘, 매주 목요일 발매라고 쓰여 있었다. 12시가 되려면 아직 15분 정도 기다려야 했지만 수선화를 들고 상점가를 거닐며 시간을 죽이기도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아 나는 셔터 옆에 있는 벨을 누르고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 대답을 기다렸다. 15초 정도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드디어 벨을 누를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자니 위쪽에서 창문이 드르륵 하고 여는 소리가 났다. 올려다보니 미도리가 창문으로 고개를 빼들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셔터 열고 들어와요 라고 그녀가 외쳤다. 좀 이른데 괜찮을까? 하고 나도 대받아 소리쳤다. 괜찮고 말고 전혀 상관없어요. 2층으로 올라와요. 난 지금 잠시도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르륵 하고 창문이 닫혔다. 나는 터무니없이 큰 소리를 내는 셔터를 1m 정도 밀어 올리고 몸을 굽혀 안으로 들어가 다시 셔터를 내렸다. 가게 안은 캄캄했다.
나는 끈으로 묶어 바닥에 쌓아둔 반품용 잡지 더미에 걸려 넘어져 뒤뚱거리며 간신히 가게 안쪽으로 더듬어 들어가 손짐작으로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희뿌연 어둠에 감싸여 있었다. 디딤돌을 올라서자 그곳은 간단한 응접실처럼 되어 있고 소파 세트가 놓여져 있었다. 그렇게 넓지는 않은 방으로 창문으로는 한 세대 전쯤의 폴란드 영화 같은 어슴푸레한 빗줄기가 새어들고 있었다. 왼쪽 편에는 창고 같기도 하고 광 같기도 한 공간이 있고 화장실 문도 보였다. 오른편에 있는 가파른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가자 2층이 나왔다. 1층에 비하면 2층은 한결 밝았으므로 나는 적잖이 안심스러웠다. 저 이쪽이에요 하고 어디에선가 미도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간 오른쪽에 식당 같은 방이 있고 그 안쪽에 부엌이 있었다. 집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부엌은 최근에 막 개축한 듯 싱크대도 수도꼭지도 수납 선반도 반짝반짝하는 새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도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냄비에서는 무언가가 끓는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났고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났다. 냉장고에 맥주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마시고 있을래요? 하고 미도리가 이쪽을 흘끗 보며 말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 테이블에 앉아 마셨다. 맥주는 반년쯤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다. 테이블 위에는 조그맣고 하얀 잿더리와 신문과 간장병이 놓여 있었다. 메모용지와 볼펜도 있고 메모용지에는 전화번호와 시장 본셈 계산인 듯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제 10분 정도면 준비가 다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래요? 기다릴 수 있어요? 물론 기다릴 수 있지. 하고 나는 말했다. 기다리면서 배를 좀 골려두어요. 제법 양이 많으니까. 나는 차가운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음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미도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첩하고 요령 있게 몸을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4가지 정도의 요리 과정을 능숙하게 소화시키고 있었다. 이쪽에서 찜 요리의 맛을 보고 있었는가 싶으면 도마 위에서 무엇인가 재빠르게 썰고 냉장고에서 무얼 꺼내 담기도 하고 다 쓴 냄비를 휙 씻었다. 뒤에서 보고 있으려니 그 모습은 인도의 타악기 연주자를 연상케 했다. 저쪽 종을 울렸는가 싶으면 이쪽 널빤지를 두드리고 그리고 물소의 뼈를 두드리고 하는 식이었다. 하나하나의 동작이 재빠르고 여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꽉 잡혀 있었다. 나는 감탄하며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도울 일 있으면 할게 라고 나는 말을 걸어보았다. 괜찮아요. 나 혼자서 일하는데 길들여져 있으니까 하고 말하며 미도리는 힐끗 이쪽을 보고 웃었다. 미도리는 홀쭉한 블루진 위에다 네이비 블루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티셔츠의 등판에는 애플 레코드의 사과 마크가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었다. 뒤에서 보자니 그녀의 허리는 깜짝 놀랄 만큼 가늘었다. 마치 허리를 탄탄하게 굳히기 위한 성장의 한 과정을 무슨 연유에선가 뛰어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녀린 허리였다. 그 탓에 보통 여자가 다리에 착 달라붙는 진을 입었을 때의 모습보다 훨씬 중성적인 인상을 풍겼다. 싱크대 위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태양빛에 그녀의 몸 윤곽에는 어렴풋한 테두리 같은 것이 떠 있었다. 그렇게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것까지는 없는데 라고 나는 말했다.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라고 미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젠 바빠서 시장도 변변히 보지 못했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잽싸게 만들었을 뿐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정말로요. 게다가 말이에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게 우리 집 가풍인걸요. 우리 집 식구들은요. 어찌된 셈인지 사람한테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본적으로. 병적이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증세. 그다지 유별나게 친절한 일가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인덕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손님이 있으면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대접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온 식구가 다 그런 성격이에요. 행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엔 당신은 거의 술도 안 마시는 주제에 집안은 온통 술투성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손님한테 내놓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맥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요. 사양 말고. 고마워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서 나는 갑자기 수선화를 깜빡 계단 밑에 놔두고 왔음을 깨달았다. 구두를 벗을 때 옆에 놔두었다가 그대로 잊고서 올라와 버린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가 희미한 어둠 속에 길게 누워있는 하얀 열송이 수성화를 들고 올라왔다. 미도리는 찬장에서 길쭉한 유리잔을 꺼내 거기에 수선화를 꽂았다. 나 수선화 무척 좋아해요. 라고 미도리가 말했다. 옛날에 말이죠. 고등학교 문화제에서 일곱송이 수선화를 부른 적이 있어요. 알아요? 일곱송이 수선화? 알지, 물론. 옛날에 포크클럽 했더랬어요. 기타 치면서. 그리고 그녀는 일곱송이 수선화를 부르며 음식을 접시에 담았다. 미도리의 요리 솜씨는 내 상상을 훨씬 웃도는 대단한 것이었다. 정갱이 식초 무침에 도톰한 계란말이, 손수 만든 교토식 삼치절임, 가지조림, 순나물국, 버섯밥, 거기에 단무지를 잘게 썰어 깨를 뿌린 밑반찬이 듬뿍 곁들여져 있었다. 간은 순전히 간사이식으로 싱겁고 담백했다. 굉장히 맛있는데? 하고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와타나베, 정직하게 말해서 내 요리 솜씨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죠? 내 겉모양을 봐서?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고 나는 정직하게 말했다. 와타나베가 간사이 사람이니까 그런 맛 좋아하죠? 나를 위해서 일부러 슴슴하게 만든 거야? 설마 아무리 그렇다고서 그런 성가신 짓은 안 해요. 우리 집은 늘 이 정도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간사이 분인가? 그럼? 아빠는 줄곧 여기에 계셨고 엄마는 후쿠시마 사람이에요. 우리네 온 친척을 뒤져봐도 간사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동경 북간토 계의 일가예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라고 나는 말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격식 차린 정통 간사이식 요리를 할 수 있단 말이지? 누구에게서 배운 건가?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겠지만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말했다. 우리 엄마란 사람이 좌우지간 가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일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요리 같은 것 거의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보다시피 우리 집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바쁠라 치면 오늘은 음식을 시켜 먹자는 둥, 정육점에서 만들어 파는 크로켓을 사다 그것으로 때우자는 둥 그런 일이 제법 많았어요. 난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싫었어요.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카레를 사흘분 만들어서 매일 그걸 먹는다든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주쿠의 기노쿠니야에 가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요리책을 사 가지고 돌아와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마스터했어요. 도마의 선택법, 칼 가는 법, 생선 뜨는 법, 갓소부시 깎는 법, 몽땅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이 간사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요리는 전부 간사이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전부 책에서 배운 거란 말이야? 하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 다음은 돈을 모아서 정통 가이세키 요리를 먹으러 다니기도 했죠. 그렇게 맛을 익혀서. 난 제법 센스가 있거든요. 논리적 사고에는 둔하지만.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고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한데 정말로. 그야 물론 힘들었죠. 하고 미도리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리 따위엔 전혀 이해도 관심도 없는 과족들이잖아요. 제대로 된 칼이며 냄비며 사고 싶다고 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로 충분하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 따위 흐물흐물한 칼로 생선을 뜰 수 있을 법이나 한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면 생선 같은 거 뜨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죠. 열심히 용돈을 쪼개 모아서 식칼이며 냄비며 소쿠리를 샀어요. 네 참. 믿을 수 있겠어요? 15인지 16인지 되는 여자애가 손톱에 불을 켜듯 안간힘으로 돈을 모아서는 소쿠리며 숫돌이며 튀긴 냄비를 사들이다니. 주위의 친구들은 용돈을 듬뿍 받아가지고는 멋진 옷이며 구두며를 사는데 말이에요. 가엾다고 생각하죠? 나는 순나물국을 훌훌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난 아무래도 계란 요리를 하는 프라이팬을 갈고 싶었어요. 계란말이를 만드는 길쭉한 도ung 제품으로. 그래서 나 새 브래저를 살 돈으로 그걸 사버렸죠. 덕분에 참혹했어요. 나 석 달 동안이나 브래지어 딱 하나로 지냈다고요. 믿어져요? 밤에 빨아서는 온 정성으로 말려가지고 아침에 그걸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르지 않으면 비극이죠.
그거. 이 세상에서 뭐가 서글프다느니 해도 덜 마른 브래지어를 하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을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고요. 더욱이 그게 계란말이용 프라이팬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하긴 그랬겠군. 하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 엄마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약간은 숨이 트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서 생활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사고 싶은 건 마구 사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요리 기구는 제법 번듯한 걸로 갖추어 놨어요. 아버지는 생활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는데? 2년 전 하고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암이었어요. 뇌종양. 1년 반 동안이나 입원하고 있으면서 갖은 고통 다 겪고 나중에는 머리가 이상해지도록 약에 절어서 그래도 숨이 모질어 거의 안락사 같은 형태로 돌아가셨어요. 뭐랄까 정말 최악의 죽음이었어요.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덕분에 우리 집은 돈을 모조리 들어먹었어요. 한 대 2만 엔이나 하는 주사는 계속 맞죠. 옆에 붙은 간병하는 사람도 두지 않으면 안 되죠. 이래저래 말이에요. 나는 간병하고 있던 덕분에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재수했죠.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게다가 하고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생각을 바꿔 멈추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무척 우울한 얘기가 돼버렸네요.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브레조 얘기를 할 때쯤부터야 라고 나는 말했다. 바로 그 계란말이에요. 염두에 두고 먹어요. 라고 미도리는 진지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나는 자신의 몫을 다 먹어 치우자 배가 한껏 불러왔다. 미도리는 그렇게 많이는 먹지 않았다. 요리를 만들고 있으면 말이에요. 만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져요. 라고 미도리는 말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 위를 닦은 후 어디에선가 말보로 값을 들고 와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수선화를 꽂은 유리잔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렇게 그냥 놔두는 쪽이 좋겠어. 라고 미도리는 말했다. 꽃병에 옮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꽂아두니까 지금 방금 어디 물가에서 꺾어와 적당히 유리잔에 꽂아둔 듯한 느낌이 드는걸요? 오츠카역 앞에 있는 물가에서 꺾고 왔어. 라고 나는 말했다. 미도리는 킥킥하고 웃었다. 와타나베는 정말 유별나요. 농담 같은 건 전혀 못하는 얼굴을 하고선 농담을 해대니 미도리는 턱을 괴고 담배를 반쯤 피다 재떨이에 꾹 눌러 비벼대듯 껐다. 연기가 눈에 들어간 모양인지 손가락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여자는 좀 더 품위 있게 담배를 끄는 법이야 라고 나는 말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벌목꾼 같잖아. 억지로 끄려고 하지 말고 말이야. 바깥쪽에서부터 천천히 꺼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처럼 눈물 범벅이 안 돼도 된다고. 지금은 좀 너무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 연기를 내뿜으면 안 되는 거야. 남자하고 둘이서 식사를 할 때 석 달 동안이나 브래지어 하나로 견뎠다는 따위 얘기도 잘 안 하지. 보통 여자들은 말이야. 나 벌목꾼 같은 여자예요. 라고 미도리는 콧잔등 옆을 긁적거리면서 말했다. 암만 해도 세련되지지가 않아요. 가끔 장난삼아 피우는 거지만 익숙지가 않아. 그 밖에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말보로는 여자가 피우는 담배가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다지. 어차피 뭘 피운다고 한들 맛없기는 마찬가지니까.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빨간 하드 패키지의 말보로 값을 손으로 빙빙 돌렸다. 지난달에 처음 피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딱히 피우고 싶어 피우는 것도 아니고 한번 피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득.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미도리는 테이블 위에 놓았던 양손을 딱 마주대고 잠시 생각하고 있었다. 왜라니요? 와타나베는 담배 안 피워요? 6월에 끊었어. 왜 끊었죠? 귀찮아서였지. 밤중에 담배가 다 떨어졌을 때의 안타까움이라든가 그런 게 말이야. 그래서 끊은 거야. 그런 식으로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것 좋아하지 않거든. 당신은 매사를 비교적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격이군요. 틀림없이. 뭐 그럴지도 모르겠군. 하고 나는 말했다. 아마도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테지. 옛날부터 그랬더랬어. 그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불쾌해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그녀는 턱을 괜채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와타나베랑 얘기 나누고 있으면 재밌어요. 말투도 상당히 유니크하고. 그런 식으로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 이런 말이요. 나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거들었다. 나는 미도리의 옆에 서서 그녀가 씻은 그릇을 마른 행주에 닦아 조리대 위에다 쌓아놓았다. 그건 그렇고 가족들은 모두 어디에 간 거지? 오늘은?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엄마는 무덤 속이에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아까 들었어. 언니는 약혼자랑 데이트하러 나갔고요. 어디 드라이브나 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언니의 약혼자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애호가죠. 난 자동차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미도리는 그리고 나서 잠자코 접시를 씻었고 나도 잠자코 그것을 닦았다. 그 다음은 아빠로군요. 하고 잠시 미도리는 말했다. 그래. 아빠는 작년 6월에 우루과이로 간 채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루과이? 하고 나는 흠칫 놀라 말했다. 어째서 또 우루과이 같은 데를 우루과이로 이주하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 멍청한 얘기지만 군인이었을 적의 동료가 우루과이에 농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든 된다고 갑자기 말을 꺼내고는 그대로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어요. 우리들은 한사코 말렸죠. 그런 데를 간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도 소통되지 않고 무엇보다 아빠는 동경을 벗어난 일조차 변변히 없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헛일이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 엄마를 잃은 일이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 나사가 풀려버린 거죠. 그만큼 그 사람 엄마를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는 뭐라 적절하게 맞장구를 칠 수가 없어서 입을 열고 미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나와 언니를 두고 뭐라 말했는지 알아요? 이랬어요. 난 지금 아주 분하다. 나는 너희들 엄마를 잃기보다 너희 둘을 잃는 편이 훨씬 낫다. 라고. 우리들은 아연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참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기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하기는 뭐 가장 사랑하는 반려자를 잃은 괴로운 슬픔, 고통 그런 건 이해가 가요. 안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친딸을 두고 너희들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건 없잖아요. 좀 심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긴 그렇네. 우리들도 상처를 받는다고요. 하고 미도리는 고개를 저었다. 여하튼 우리 식구들은 모두들 좀 희한해요. 어딘가가 조금씩 비비 꼬여 있죠. 그런 것 같군. 하고 나도 그 점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나눈다는 건 멋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딸을 향해 너희들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따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누라를 사랑할 수 있다니. 그렇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는 우루과이로 가버렸어요. 우리들을 내팽겨 쳐버리고 훌쩍. 나는 잠자코 접시를 닦았다. 접시를 다 닦고 나자 미도리는 내가 닦은 그릇들을 찬장에 반듯하게 정리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연락이 없는 거야? 라고 나는 물었다. 딱 한 번 그림 엽서가 왔어요. 올 3월에.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곳은 덥다는 둥, 생각했던 것만큼 과일이 맛있지 않다는 둥, 그런 얘기뿐. 정말 기가 막혀서 별 신통치도 않은 당나귀 사진이 담긴 그림 엽서에다 말이에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그 친구인지 아는 사람인지와 만났는지조차 쓰여있지 않았다고요. 끄트머리에 조금 더 안정이 되면 나랑 언니를 부르겠노라고 쓰여 있긴 했지만 그걸 마지막으로 소식불통. 이쪽에서 편지를 보내도 답장도 오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가 우루과이로 오라고 하면 넌 어떡할래? 난 가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언니는 절대로 안 간대요. 우리 언니는 불결한 것과 불결한 곳이 딱 질색이거든요. 우루과이라는 데가 그렇게 불결한 곳이야? 몰라요. 하지만 언니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길거리는 당나귀 똥으로 그득하고 거기에 파리가 윙윙거리며 달라붙어 있고 수세식 변소에는 물도 똑바로 나오지 않고 도마뱀이랑 정갈이 우글우글 한다면서 어디서 그런 영화라도 본 거겠죠. 언니는 벌레도 딱 싫어하거든요. 언니가 좋아하는 건 반짝반짝하는 자동차를 타고 쇼난 같은 데를 드라이브하는 일이에요. 우루과이 뭐 좋잖아요. 나는 가도 좋아요.
지금 이 가게는 그럼 누가 경영하고 있는데?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언니가 억지로 하고 있어요. 가까이에 살고 있는 친척 아저씨가 매일 거들어주고 배달도 해주고 나도 여유가 있으면 돕고 뭐 책방 경영이라는 게 그리 중노동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럭저럭 해내갈 수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는 가게를 정리해서 팔아치울 작정이지만 아버지는 좋아하나? 미도리는 고개를 저었다.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우루과이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야? 신용하고 있으니까. 신용한다고? 그래요.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신용은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마누라를 잃어버린 충격으로 가정도 자식도 일도 다 내동댕이 치고 훌쩍 우루과이로 떠나버린 그런 사람을 난 신용해요. 알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알 수 없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미도리는 이상하다는 듯 웃고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별로.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 일요일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기묘한 날이었다. 미도리네 집 바로 근처에서 불이 나 우리는 3층 옥상으로 올라가 불구경을 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키스를 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좀 엉터리 같지만 사건은 바로 말 그대로 진행됐던 것이다. 우리가 식후에 커피를 마시며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려니 소방차의 사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 수도 점점 늘어나는 듯했다. 창문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달려가고 몇몇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미도리는 거리에 접해 있는 방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잠깐 여기서 기다려요 라고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쿵쿵쿵 하고 젠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우루과이가 대체 어디에 있었더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브라질이 거기고 베네수엘라가 거기고 이쯤이 콜롬비아고 하는 식으로 줄곧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만 우루과이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아무래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미도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빨리 같이 가봐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복도 끝에 있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널찍한 옥상에 나왔다. 옥상은 주위에 있는 집 처마보다 한결 높게 돼 있어 동네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세 채인지 네 채 건너편에서 검은 연기가 뭉글뭉글 피어오르고 미풍을 타고 큰 길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물건들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저거 사카모토 씨네 집이에요. 미도리는 난간으로 몸을 내밀듯 하며 말했다. 사카모토 씨는 이전에는 창호 가게를 했더랬어요. 지금은 가게를 정리하고 장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도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마침 3층짜리 빌딩의 뒤에 가려 상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소방차가 3대인가 4대 모여 소화 작업을 계속하는 모양이었다. 하기는 길이 좁은 탓에 고작 2대밖에 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머지 소방차는 큰 길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통행로는 어느 화재이고 그렇듯 구경꾼으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중요한 게 있으면 챙겨서 여길 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나는 미도리에게 말했다. 지금은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괜찮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고 바로 저기가 주유소잖아. 내가 도울 테니까 짐을 꾸리라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미도리가 말했다. 그렇지만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예금 통장이라든지 인감 도장이라든지 무슨 증서라든지 그런 건 말이야. 우선은 돈이 없으면 곤란할 테고. 상관없어요. 난 도망가지 않을 테니. 여기가 불탄데도? 네?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죽는다 해도 아무 상관 안 해요. 나는 미도리의 눈을 보았다. 미도리도 내 눈을 보았다. 그녀가 하고 있는 말에 어디까지가 진담이고 어디부터가 농담인지 나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한동안 그녀를 보고 있다가
그러던 중 뭐 아무러면 어떠냐 싶은 기분이 되었다. 그래 좋아. 알겠어. 같이 있어줄게. 너랑. 하고 나는 말했다. 함께 죽어준다고요? 하고 미도리는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설마 위험하다 싶으면 난 튈 거야. 죽고 싶으면 너 혼자 죽으면 될 테고. 냉정하네요. 점심밥 얻어먹은 정도로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저녁밥이라면 몰라도. 흥, 뭐 좋아요. 좌우지간 여기에서 잠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면서 노래라도 불러요. 사태가 험악해지면 또 그때 생각하면 될 테니. 노래? 미도리는 아래로 내려가 방석 2개와 캔 맥주 4개와 기타를 옥상으로 날라왔다. 그리고서 우리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미도리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짓을 하다니 동네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지 않겠느냐고 나는 미도리에게 물었다. 동네에서 난 불을 구경하면서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니 제정신으로 하는 행위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그까짓 것. 우리는 동네 일에 신경 끄기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그녀는 옛날에 유행했던 포크송을 불렀다. 노랫소리도 기타 솜씨도 인사치레라도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본인은 매우 흥겨운 듯했다. 그녀는 레몬트리니, 팝이니, 500마일이니, 꽃들은 어디로 갔나니, 노저라 마이클이니를 닥치는 대로 불러댔다. 처음에는 미도리가 내게 저음부를 가르쳐주며 둘이서 합창을 하려고 했지만 내 노래 솜씨가 하도 엉망이어서 그건 포기하고 다음은 그녀 혼자서 지칠 때까지 계속 불러댔다. 나는 맥주를 홀짝거리고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화제의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연기는 갑자기 기세를 부리는가 하면 좀 잦아들기도 하기를 몇 번이고 거듭했다. 사람들은 커다란 소리로 뭐라 외치기도 하고 명령을 하기도 했다. 타타타타 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신문사의 헬리콥터가 날아와서는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우리들 모습은 찍히지 않는 게 좋을 텐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경관이 확성기를 입에 대고 구경꾼들을 향해 좀 더 뒤로 물러서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어린애가 훌쩍거리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바람이 불안정하게 춤을 추기 시작하여 허옇게 타담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희끗희끗 날아왔다. 그래도 여전히 미도리는 맥주를 찔끔찔끔 마셔가며 기분 좋게 노래를 계속하고 있었다. 알고 있는 노래를 한바탕 다 부르고 나자 이번에는 자신이 작사, 작곡했다는 이상야릇한 노래를 불렀다. 당신을 위해 스튜를 만들고픈데 내겐 냄비가 없어. 당신을 위해 머플러를 뜨고픈데 내겐 털실이 없어. 당신을 위해 시를 지고픈데 내겐 펜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란 노래예요. 라고 미도리는 말했다. 가사도 한심했고 멜로디도 형편없었다. 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혹 주유소에 불이 번지면 이 집도 날아가 버리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도리는 노래를 부르다 지치자 기타를 내려놓고 양지 바른 쪽의 고양이처럼 찰싹 내 어깨로 기대왔다. 내가 만든 노래 어땠어요? 하고 미도리가 물었다. 유니크하고 독창적이고 너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어. 하고 나는 용의 주도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테마예요. 알 것 같은 기분도 들어.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일인데요. 하고 미도리는 내 쪽을 향하고 말했다.
음, 나 눈꽃만큼도 슬프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아빠가 없어졌을 때도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요. 나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너무 쌀쌀맞다고 생각지 않냐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요.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그 나름대로 복잡했더랬어요. 우리 집. 하지만 말이에요. 난 내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친아빠, 엄마니까 돌아가시거나 헤어지게 되면 슬플 거라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거의 생각도 나지 않아요. 가끔씩 꿈에 보일 뿐. 엄마가 나타나서요. 저 어둠 속에서 나를 빤히 쏘아보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너 내가 죽어서 다행스럽게 여기는 게지? 하고 말이에요. 별로 다행스러울 것도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일은 그저 그렇게 몹시 슬프지 않다는 것 뿐이죠. 정직하게 말해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어렸을 적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하룻밤 내내 울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로 이렇게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불꽃도 보이지 않고 불꽃이 번진 듯한 기색도 없다. 그냥 연기만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오래도록 대체 뭐가 타고 있는 걸까 하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탓만은 아니에요. 그야 물론 나도 박정한 구석이 있긴 해요. 그건 인정하죠. 하지만 말이에요. 혹 그 사람들이 아빠와 엄마가 좀 더 나를 사랑해 주었더라면 암만 나라 해도 좀 더 다른 식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훨씬 애절한 마음이 든다든가 말이에요.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끄덕끄덕 고개를 주걱거렸다. 충분하지 않다와 전혀 모자란다의 중간 정도예요. 늘 굶주려 있었어요. 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듬뿍 사랑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제 됐어요. 배가 잔뜩 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번이라도 좋았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내게 그런 충만감을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어리광을 피운다고 뿌리치고 돈이 든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줄곧 그랬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죠. 나를 100% 1년 내내 사랑해주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내서는 내 손에 넣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땐가 6학년 때 그렇게 결심했던 거죠. 굉장하군 하고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서 성과는 있었나? 어려운 일이죠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그리고는 연기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너무 오래 기다린 탓이겠죠. 난 무척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겠죠. 완벽한 사랑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라 해도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완벽한 자기주의. 가령 내가 딸기 쇼트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쳐요. 그러면 와타나베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그걸 사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헉헉거리며 돌아와 저 미도리 딸기 쇼트케이크 여기 있어 하고 내밀죠. 하면 나는 흥 이까짓 것 이젠 먹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하고는 그걸 창밖으로 휙 내던지죠.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듯한 기분이 드는데 하고 나는 얼마간 어처구니가 없어져 말했다. 있어요. 와타나베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미도리는 말했다. 여자한테는요, 그런 게 상당히 소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딸기 쇼트케이크를 창밖으로 내던지는 일이? 그래요. 그리고 난 상대 남자가 또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알겠어. 미도리, 내가 잘못했어. 내가 딸기 쇼트케이크가 먹고 싶지 않아지리라는 것 좀 예측했어야 했어. 나는 당나귀의 똥만큼이나 멍청하고 센스가 없는 놈이야. 사과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다른 걸 사러 갔다 올게. 뭐가 좋겠어? 초콜릿 무스? 아니면 치즈케이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난 그가 그렇게 해준 만큼 확실하게 상대를 사랑하죠. 지극히 불합리한 얘기처럼 느껴지는 걸. 하지만 내게 있어선 그런 게 사랑이에요. 아무도 이해해주진 않지만 하고 말하고 미도리는 내 어깨 위에서 미세한 동작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란 아주 미미하고 혹은 보잘것없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아니면 시작되지 않아요. 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걸?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하고 그녀는 손톱 뒤를 갈짝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난 정말 진지하게 그런 식으로밖에 사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할 뿐이에요. 타인들과 그다지 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모두들 농담이라든지 연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게 귀찮아져 버리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불난 김에 죽어주겠다는 거야? 어머,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 화재로 죽는 일이? 그런 게 아니고 왓다나베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미도리는 말했다. 그렇지만 죽는 일 자체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연기에 휩싸여 실신한 채 죽어버리면 그뿐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런 일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내가 봐온 엄마나 그 외 친척들의 죽음에 비하면 말이에요. 참네. 우리 친척들은 모두 큰 병을 앓다가 고생고생 끝에 죽어갔다고요. 어떻게 된 셈인지 아무래도 그런 핏줄인가 봐요. 죽기까지 시간이 한참이나 걸리죠.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정도였어요. 남아있는 의식이라곤 통증과 고통뿐. 미도리는 말보로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죽음이에요.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의 영역을 침식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두컴컴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에 가깝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런 식의 죽음은 싫어요.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나. 결국 그로부터 30분 정도 지나 불길은 잡혔다. 불길은 다른 쪽으로 번지지도 않았고 부상자도 없는 모양이었다. 소방차도 한 대만 남기고 돌아갔고 사람들도 와글와글 떠들어대며 상점가를 떠나가고 있었다. 교통 통제를 하고 있던 경찰차가 뒤에 남아 길 위에서 라이트를 빙글빙글 회전시키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날아온 까마귀 두 마리가 전신주 꼭대기에 머물며 지상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길이 잡히고 화재가 수습되고 나자 미도리는 왠지 맥이 축 빠진 듯해 보였다. 몸에 힘을 빼고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피곤하니?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미도리가 말했다. 오래간만에 힘을 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멍하게. 내가 미도리의 눈을 보자 미도리도 내 눈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껴안고 입맞춤을 했다. 미도리는 잠시 흠칫하고 어깨를 움직였지만 곧바로 또 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았다. 5초나 6초 우리는 살며시 입술을 맞대고 있었다. 초가을 태양이 그녀의 볼 위로 속눈썹의 그림자를 떨구고 그 그림자가 가늘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 목적도 없는 입맞춤이었다. 오후의 햇살 속에서 옥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불구경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날 미도리에게 입맞춤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기분은 그녀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옥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집들의 지붕이며 연기며 고추 잠자리며 그런 것들을 쭉 바라보고 있다가 따스하고 친밀한 기분이 무르익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고 싶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리라. 우리의 입맞춤은 그런 타입의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입맞춤이 그러하듯 어떤 종류의 위험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최초로 입을 연 것은 미도리였다. 그녀는 내 손을 살며시 쥐었다. 그리고 어쩐지 말하기 거북하다는 듯 자기에겐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노라고 나는 말했다. 선배에겐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있지. 그런데도 일요일엔 늘 시간이 있어요? 아주 복잡해. 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초가을 오후의 한순간의 마력이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갔음을 알았다. 5시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겠노라고 말하고 미도리의 집을 나왔다. 같이 밖으로 나가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해 보았지만 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른다면서 그녀는 사양했다. 온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전화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다니 정말 지겨워요. 혼자서만 있으면 말이에요.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해요. 점점 썩어 들어가 마지막에는 초록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만으로 되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옷가지들만 남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하루 종일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혹시 또 전화 기다릴 일 있으면 함께 있어줄게. 점심 식사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라고 나는 말했다. 좋아요. 식후의 불구경도 어김없이 준비해둘 테니까.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이튿날 연극사 2 강의에 미도리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 식당에 들어가 홀로 차갑고 맛없는 라면을 먹고 그리고 양지 쪽에 앉아 주변의 풍경을 돌아보았다. 바로 옆에서는 여학생 둘이 선체로 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여학생은 어린애라도 보듬듯 테니스 라켓을 차못 소중하게 가슴에 껴안고 또 한 여학생은 책 몇 권과 레너드 번스타인의 LP를 들고 있었다. 둘 다 예쁘장한 얼굴로 꽤나 즐거운 듯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서클 회관 쪽에서는 누군가가 베이스의 음계 연습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저기에 4~5명의 학생들의 동아리가 있어 그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두고 제멋대로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있었다. 주차장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고 있는 패들도 있었다. 가죽 가방을 껴안은 교수가 스케이트보드를 피하듯 하며 그곳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중간 교정에서는 헬멧을 뒤집어 쓴 여학생이 지면에 엎드리듯 하고 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이 이러쿵 저러쿵 하다는 대자보를 쓰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대학의 점심시간 풍경이었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그런 풍경을 새삼스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나는 불현듯 어떤 한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모두들 그 나름대로 행복한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튼 그 9월이 끝나가는 기분 좋은 오후에 사람들은 모두 행복스럽게 보였고 그 덕분에 나는 예전에 없이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나 혼자만이 그 풍경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되새겨보면 요 몇 년 동안 대체 어떤 풍경과 어울려 있었단 말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최후의 친밀한 광경은
기슭기와 둘이서 당구를 치던 그 항구 가까이에 있는 당구장의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 밤에 기슭기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이후 나와 세계와의 사이에는 뭔지 모를 어색하고 싸늘한 공기가 끼어있게 되어버렸다. 내게 있어 기슭기란 사내의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던가 하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대답을 찾는 일은 불가능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슭기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어도어 센스라고나 할 기능의 일부가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손상돼 버리고 만 듯하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전혀 이해 밖이었다. 나는 한참이나 거기에 앉아 캠퍼스의 풍경과 그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다. 어쩌면 미도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날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나는 도서관으로 가서 독일어를 예습했다.